일단 앞으로의 추이를 보면서 이제 결정을 하겠지만 인상할 수 있는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는 지금 그 매물이 이제 떨어진 가격이니까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고 쌓이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아직도 받아주기에는 좀 고평가되어 있는 시장이다. 이 부동산의 과열 자체가 인위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바깥 상황까지 안 좋아지는데 과연 그럼 지금 말하는 가격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을까? 박은정 감정평가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금리가 뭐 글로벌리 아주 그냥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뭐 10년물 장기 국채 그 금리 뭐 5% 가까이 됐다. 또 기준금리가 뭐 7% 돼간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막 걱정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금리와 부동산 어떤 관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관계를? 일단 금리라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금리는 돈을 내가 사용하는 거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 돈에 대한 사용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고 이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을 투자하는 이유도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직접적인 이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쓰려면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자산을 투자를 안 한다는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금리 미국의 기준금리가 7%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금리 6연속 동결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글로벌 어떤 추세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부동산도 뭐 다른 영향을 받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금리라는 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왜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통해서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돈을 회수하고 있는 조치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 돈을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짐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돈을 쓰려면 그만큼 이제 많은 대가를 치러주겠다라는 의미인데 우리는 그거에 대비해서 좀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금리를 계속 동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은 갖고 있는 이제 우리가 부채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섣불리 올렸다가는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안 올리는 조치를 통해서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한시적으로 이제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다음 차수에 금리를 동결할 걸로 보여지니까 일단 앞으로의 추이를 보면서 이제 결정을 하겠지만 인상할 수 있는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는 지금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금리가 계속 동결을 한다 해도 한국 금리도 높은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낮은 편이고요. 근데 이제 기준금리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갖고 있는 기준금리고 실제로 시장에서 돈을 구할 때는 시장금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금리는 6연속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미국의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사실 큰 어떤 시장에 우리가 이제 금리를 낮춰놓는다고 해서 시장의 금리가 그만큼 많이 안 올라가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금리가 오른다면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일반적으로는 뭐 부동산 상승에는 좀 제약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부동산은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시는 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있는 거는 맞아요. 실물 자산이다 보니까 물가나 어떤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비해서 실제 물건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서의 그런 이제 투자 가치가 있는 건데 지금 가격 자체가 이미 그 인플레이션이 선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가격으로 지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보다는 자산 시장에 오는 충격에 대한 영향이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자본을 활용해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거기에 추가적인 레버리지를 활용해야만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그 레버리지에 대한 비용이 커지고 그렇다면 이제 가격 자체가 이제 많이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는 어쨌든 금리는 동결했어요. 세계적으로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네네. 우리는 금리를 동결했는데 지금 이 부동산 시장 그동안 좀 반등했던 그 부동산 시장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부동산 시장이 반등했던 요인이 그러면 과연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반등했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1월 3일에 이제 대책 발표 이전까지만 해도 아예 거래가 이제 사라진 시장, 서울 아파트 기준에서는 1000건 미만의 거래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그런 상황을 겪었고, 그런 결과로 거래가 안 되면 이제 가격이 조정되는 상황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 고점 대비해서 몇 억씩 이제 6개월 사이에 몇 억씩 쭉쭉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게 이제 경착륙의 시그널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니까 정책적으로 이제 모든 방법을 통해서 경착륙을 막는 조치, 이걸 했어요. 그걸 하면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하면 돈을 빌려주는 조치를 한 거죠. 유동성이 마르는 시장에서 유동성을 풀어주는 조치를 했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게 거래량의 반등이고,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과거에 가장 많이 떨어졌던 시점보다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제 그게 끝난 시장이 또 온 거죠. 이제 대출이라는 게 사실은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지금 대출을, 정책 자금을 풀면서 대출을 해줘서 이런 거래량을 끌어냈지만, 이제는 그 정책 자금을 풀어줄 수 없다라는 거를 공표를 했잖아요. 50년 모기지 같은 경우도 이제 막히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돈을 풀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이제 거래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지금 서울 아파트를 자꾸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이제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똘똘한 한 채는 그래도 거래가 될 수 있는 가격이 좀 조정이 됐다면,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의 거래량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7월에 정점을 찍었고, 네. 8월에 이제 거래량이 좀 빠지고, 9월 10월 되면서 이제 지금 찍히는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많이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거래가 줄어들면 다시 또 이제 가격이 조정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뭐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좀 반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네. 그러니까 전국 기준으로 하면 아무래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그런 물량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수치적으로 좀 반등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거래량이 부동산 가격과 어떤 영향이 있나요? 우리가 거래량을 상당히 좀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부동산이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수렴하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거래가 안 돼도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건들이 생기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가격에 사주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물건을 그 정도에 사줄 수 있는 그 어떤 균형점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그 가격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내려가는 현상, 조정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거래량의 추이를 우리는 이제 유익 있게 보는 거죠. 네. 네. 그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집값이 그렇게 뭐 빠진다 이런 얘기는 없고, 대신 그 신규 주택 그 모기지 금리가 뭐 8%에 이르렀기 때문에 새로 살 사람들이 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뉴스만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의 부동산 시장과 한국의 부동산 시장 어떤 상관관계가 좀 있을까요? 일단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우리나라처럼 이제 아파트가 주도하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실수요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게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많은 상황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기지, 정책 모기지가 아니죠. 미국의 이제 모기지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주택을 구입하는 형태, 그리고 이제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있으니까 그게 올라가면 좋은 거지만, 이미 이제 그 부담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허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거래를 통해서 내가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신규로 유입할 수 있는 수요가 이제 차단되는 효과 8% 정도 되면 사실은 들어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간 이제 거래는 줄어들고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해가는 이런 형태로 갈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고정금리를 통해서 장기 모기지를 활용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대출을 좀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변동금리가 80%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어떤 모기지뿐 아니라 전세 자금을 통해서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온 물건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취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한국은행 총재도 그 오늘 그 발표하면서
이 가계부채 문제는 결국 부동산하고 연결된 것이다. 그래서 정말 더 심각해지면 금리를 통한 어떤 조정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뭐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이게 비싸다는 거야? 지금 아니면 뭐 뭐라는 거야? 하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비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있고 그 가격이 어떤 소득 수준 대비해서 너무나 높게 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고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이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이미 과도한 빚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빚을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어떤 시장에 대한 인식은 지금 잠깐 이 금리 상황을 내가 견뎌낼 수 있으면 향후에 계속 우상할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회라도 뛰어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또 지금 과열되는 모습이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마음은 그럴지 몰라도 어떤 현황이나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어지기는 좀 어렵다. 이유는 DSR 적용 같은 경우도 사실 예외적으로 지금 다 풀어줬던 상황이고 그런 대출이 아직 그 만기라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이제 금리를 재산출해야 되는 시점이 그렇게 도래한 게 많지 않거든요. 기존에 그러니까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면서 부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그게 다시 산정되는 시점이 왔을 때는 현격하게 달라진 금리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담감을 못 이기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샀던 금액보다 올라간 금액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매물로 내놓게 되는 거죠. 그 매물로 나온 현상이 서울에 이제 매물이 쌓이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어떤 쭉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은 그런 걸 좀 지적하시더라고요. 지금 앞으로 좀 더 오를 거라고 어떤 기대감이 있다면 매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더 증가하고 있다. 지금 그게 그 증가의 폭이 큰가요? 올 초만 해도 서울 기준에서 6만 건 정도 됐었는데 7만 건 넘은 지가 지금 7월 정도에 7만 건이 넘었고 한 달 사이에 7만 5천 건을 넘는 수준으로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매물이 나와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이고 지금이 바닥이고 사줄 수요가 충분하다면 그 매물이 이제 떨어진 가격이니까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고 쌓이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아직도 받아주기에는 좀 고평가되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한은 총재의 그 어떤 인터뷰 보니까 통화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오르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동결하고 있고 지금 돈을 푸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어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조치로서 행해진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막 뛰어드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또 이제 민간 대출까지 활용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이게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리 조절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이 요동치고 이런 부분을 다른 부분을 통해서 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떤 조금 거래량이 살아난다고 하니까 막 뛰어드는 사람이 생겨난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되게 어이가 없는 거죠. 한은 총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열이 계속 이어진다면 어떤 조치를 하겠다 이런 멘트가 나오는 건데 뭐 아무래도 독립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기에는 조금 우리나라 한은의 특수성상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취지로 이제 동결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뭔가 강하게 나름대로 강하지만 강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시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강한 것 같지 않은 그렇죠. 방식으로 이제 뭔가 표현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요 앞전에 보면은 유동성이라는 부분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면서 자산의 가격이 자꾸 버블이 쌓이는 현상 네. 통화 정책이라는 건 또 돈을 그만큼 풀 생각은 없다 이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일단 풀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 자체도 사실은 돈을 회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리를 안 올린다는 거는 그런 상황을 유지하기에 굉장히 어렵고 이런 정책적으로 이런 선택을 했지만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늘리고 있으니까 답답한 마음에서 이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긴 몇 개월 전에도 그런 얘기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젊은 세대가 그 고금리 상태에서의 그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 같다. 네, 그런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 지금 그렇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하신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뭔가 바닥인 것 같은 앞으로 반등할 것 같은 더 상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막 살만한 바닥권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하는 데서도 한 거죠, 사실은. 지금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고 지금 이 가격의 형성 자체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감안되어 있는 가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이렇게 하는 거는 안 좋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죠. 일단 당장의 부담감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금리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온 케이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느끼기에는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시장 상황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이제 활용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생각을 보면 올해 말에는 이제 한해는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할 거고 미국이 언제 피벗을 하든 간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제 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되게 잠깐만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고 있으니까 좀 더 어려운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뭐 요새 그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쪽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세계 경제가 좀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또 시장 한편에서는 연준이 조금 빠르게 금리 동결, 우리 이제까지는 11월 달에 금리 인상 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동결하고 조금 더 빨리 인하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솔솔 나오더라고요. 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동결되고 혹은 금리 인하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의 가격은 다시 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를 동결하는 조치가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금리도 사실은 되게 제약적인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 미국에서 기준금리 5%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 금리에도 사실은 이제 뭐 은행 같은 경우에도 파산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여기저기서 이제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강하니까 그런데 인플레는 또 새로운 돌발 변수가 생겼잖아요. 28 전쟁이 생기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인플레는 잦아들 기미가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가 잦아들어야 금리를 낮추는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인플레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올릴 여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결하는 조치로 갈 가능성에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은 베팅을 하고 있는 거지만 이 상황이 쉽게 끝날 거라고는 보질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미국 자산 시장에 조정이 있고 뭐 이런 건데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래도 그 부동산 불패 신화 여기에 완전히 좀 매몰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험칙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을 부동산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거래하고 쉽게 이렇게 현금화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떤 불장 이런 상황에서는 매수하는 입장이 많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분들이 어떤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이 당장 도래하지는 않거든요. 바로 뭐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이런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체감하지를 못하는 건데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저 뉴스 보니까 그 중국의 비구이 위안 거의 디폴트로 이제 빠지면서 다시 이제 디폴트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의 주택 가격도 다시 또 큰 폭으로 좀 떨어졌다 이런 그래서 지난번에 부양책이 일회성으로 끝났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했던 정책도 단기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건 거죠. 결과적으로는 문제는 이제 빚이 많은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그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 상황을 계속 끌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미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유예를 해주고 아무리 지원을 해주더라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정리가 한꺼번에 이루어졌을 때는 충격으로 올 수 있으니까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5대 이제 부동산 회사 중에 하나였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큰 회사가 또 이제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부양책을 했지만 시장에서 사실 그걸 다 받아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났고, 우리도 지금 이제 정책자금 40조가 다 풀렸는데, 풀리고 난 후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더 금리가 어떤 돈이 풀릴 수 있는 여건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다시 거래가 줄어들고 이제 조금 소강 상태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결코 지금 부동산 뭐 상승 이거에 대한 기대감 지금은 절대 가지면은 안 되는 상황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결국은 이 부동산이라는 것도 자산 시장의 한 축이기 때문에 거시경제 상황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부동산의 과열 자체가 인위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유지될 수가 없는 환경인데 바깥 상황까지 안 좋아지는데 과연 그럼 지금 말하는 가격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판단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뭐 한은은행 총재도 그렇고 뭐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단 시장 자체에서의 그 여러 가지 그 환경, 우리가 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자꾸 거꾸러진다는 거, 요거를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군요. 네네. 네.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큰 그 시장의 그 관심은 역전세난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피해자들, 특히 젊은 층에서 피해를 많이 보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좀 요 근래에는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역전세 문제가 완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이유는 정책 자금을 1월에 이제 풀면서 그 정책 자금의 최초 용도가 그거였어요. 역전세 문제가 만연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용도로서 저리의 대출을 해주겠다. 이게 그 자금의 최초의 목적이었잖아요. 이를 통해서 사실은 당장 어떤 자산의 당장 처분해야 되는 상황으로 미뤄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상황을 한 텀 넘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 역전세의 폭이 좀 줄어드는 효과. 과거에 이제 실제로는 이제 어떤 그런 해결이 안 되면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전세가보다는 조금 더 올라온 형태,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전세자금 대출 또한 또 금리가 조금 이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이제 생겨날 수 있었는데, 다시 이제 그 역전세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하던 시점으로 이제 회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담대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 이제 3%대가 이제 아예 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4%대도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태거든요. 실제 이제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는 게 나타나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또한 또 금리가 이제 견디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지금 나오는 물량들을 다 채워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이제 수요를 창출해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실 전세 제도 이게 계속 집값을 좀 부풀리는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도 물론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 제도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 뭐 볼리비아인가 거기도 있다고는 하지만, 예,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이제 특이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어떤 당장의 임대 수익 어떤 수익보다는 나중에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형태로 소유자들이 원하니까 그런 니즈가 있고, 또 사람들은 시중에서 내야 되는 렌트보다는 싸게 집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세제도가 서로의 니즈에 맞아서 이제 계속 유지돼 왔던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전세 같은 경우는 보통은 종잣돈, 또 내 집 마련으로 가기 전 단계에 자금을 축적하는 용도, 또는 부모가 자식한테 어떤 이제 증여의 수단으로 이런 목적으로 어떤 자본적인 특성을 많이 띄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대폭 확대되다 보니까 이것 또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전세금이 이 정도 되면 집값이 그 정도는 유지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지만,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한 거품이 이제 밑에부터 쌓이다 보니까 이제 조정의 폭이 얼마나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네. 하여튼 이 전세 자금 대출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빚쟁이로 만든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또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하여튼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부동산 PF도 또 하나 크게 우리 걱정하게 만드는 요소였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PF 시장의 문제 또한 아직 해결된 게 없어요. 어떤 상황을 연장하고 이 시장의 경색을 풀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역량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상황을 풀었는데, 해결책은 결국은 시장에 돈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자산 시장이 있는데 이 투자의 대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중에 이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선택적으로. 이유는 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이고 그럼 그들이 그만한 이자를 기꺼이 지불하고도 이 사업을 끝까지 이뤄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왜 돈이 안 들어오겠어요? 근데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 PF라는 것 자체가 어떤 차주의 어떤 개별적인 상환 능력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성공에 따른 이익이나 이 사업이 현금 흐름을 보고서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시장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풀어주는 조치가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보증을 해주고 또 단기 자금 융통도 어려웠던 시장에서 단기 자금 융통을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준 거죠. 5대 은행들한테 대출을 해줘라. 뭐 둔촌중공의 예를 들면 둔촌중공 같은 경우는 PF 사업 중에서는 굉장히 우량한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도 돈이 안 들어오는 시장이었던 거거든요. 그 정도로 어려웠던 시장에 정부가 온갖 지원을 통해 가지고 살려놨어요. 여긴 넘어갈 수 있다 치지만 지금 3,600개의 PF 사업장이 있는데 이 사업장을 전부 다 살릴 수 있느냐, 자구책이 있느냐, 그들이 과연 그러면 이 어떤 고금리의 상황 후에 다시 사업을 끌어갈 수 있을 그런 좋은 시절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PF 시장의 연체율도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시장에 어떤 보증을 서주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준 증권사나 이런 여신사나 이런 여전사나 이런 데들의 이제 어떤 부실률이 쌓이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 부실 자체가 해결된 게 없어요. 여기에 또 이 부실이 겉으로 드러나면 당장 지금 타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체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실은 연체율이 낮아지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시행자 입장에서는 나는 6개월 후에도 사실은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또는 이자를 난 낼 돈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자를 후치 이자로 뭐 6개월 후에 내. 아니면 이자까지 다 빌려줄게.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부실하지 않은 모습으로 유지하고 있는 게 한 30%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게 그럼 과연 6개월 후에는 그럼 해결이 되느냐? 아니면 1년 후에는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되려면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이 PF를 통해서 생산하는 물건을 다 그들이 원하는 비싼 값에 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상황만 지금 미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쨌든 뭐 그 PF 대출 그 보증 이걸 뭐 늘리겠다 20일부터 또 이런 조치들이 지금 내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비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부실의 제거 이것을 통해서 또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데 자꾸 이 부실을 자꾸 뒤로 미루거나 더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직접적인 메스를 대고 싶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PF 지급보증 늘리고 뭐 이런 지원 50조 플러스 알파 뭐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이번에 공급 대책 발표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주된 내용은 PF 시장에 대한 지원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최초에 지원했던 부분들로 우리가 지금 PF 사업을 이제 정상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게 5%밖에 안 돼요, 전체에.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또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나머지 95%를 살릴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누군가 손을 대서 이제 정리를 해 나가야 되고 이 정리라는 거는 지금 사업을 끌어가는 형태로는 사업성이 안 나오고 도대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워낙 비용이 많이 투입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돼서 누군가는 손실을 확정해서 뭐 망할 때는 망하고 그렇죠. 부실한 곳은 망하는 게 맞죠. 그리고 좀 더 자금력이 있고 이러한 고금리 상황이 유지되더라도 사업성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끌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를 좀 이제 미루고 있어서 미루면 사실은 미룬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이자가 생기잖아요. 더 이제 부실이 더 커지는 부분인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비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 데이터 나온 걸 보니까 부동산 PF 보증 사고,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사고가 2022년도에 55억이었는데 2023년 9월까지 1,458억으로 27배가 증가했다. 이거 27배면은 엄청난데 이건 그만큼 주택금융공사가 좀 무작위로 좀 많이 보증을 섰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실사라든가 이걸 통해서 좀 옥석을 구분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게 결국은 이 어떤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대출을 안 해주고 돈을 안 빌려주는 시장 상황이니까 정부가 보증을 해가지고 이걸 돈을 빌려줘라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 부동산 시장의 양축을 보면 허그와 이제 주금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허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자 입장에 보증을 해주는 거고 주금공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자 입장에 보증을 해주는 건데 이 양측의 부실이 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빚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이 시장에 공급하는 사람들도 빚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그들의 부실의 문제를 정부가 보증을 해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손실로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흑자였던 공기업들도 지금 다 적자로 전환이 되고 또 이들도 이제 지금 이렇게 계속 보증 사업을 계속 확대를 하려면 문제가 되니까 예산도 달라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손실을 확정하고 누군가는 이미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손실 발생을 했는데 그 손실을 누구 몫이냐로 결정짓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안 하고 이제 정부가 이연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공기업의 부채로 쌓이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덕적 해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좀비 기업들 쓰러질 곳은 쓰러져야 또 거기도 클린해지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남은 기업들이 또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러니까 살 기업들이 살아나면서 더 시장이 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뀌는 변화의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는데 좀비 기업들 이건 또 마찬가지겠죠. 좀비 사업장. 그러니까 PF 시장도 마찬가지고 가게만 놓고 보더라도 역전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돈을 빌려주는 조치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처음에는 되게 이제 반대를 했던 이유가 이 사람들이 2년 후에 갚아낼 수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갚아낼 수가 있었으면 이미 갚았겠죠. 그렇잖아요. 2년 안에 그 몇 억이 생겨날 수 있는 사람들이면 당연히 그걸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이거는 기대하는 거는 2년 후에 가격이 올라가서 또는 전세금을 그만큼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또 이제 또 빌려서 내가 이걸 메꿀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돈을 빌려준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정리가 안 되게 지금 상황을 끌고 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정책을 위반한 분들은 2년 후에는 집값이 다시 좀 올라가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렇죠, 일단. 그렇죠. 네. 근데 또 없는 사람들, 근데 이 집과 관련해서는 참 예민한 게 있는 분과 없는 분의 입장 차이가 워낙 극렬해서 지금 이게 한국의 경제 혹은 이 GDP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정상적인 집값이냐, 이건 비정상이고 정상화가 돼야 된다. 확 낮아져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으로 양분할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이 뜨거웠던 시장, 과열된 시기에 들어왔던 사람들한테 닥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가 크게 느껴지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만 놓고 보면 80~90%는 과거에부터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요? 그 비율 자체가 과거에 뭐 5억 하던 집이 10억이 돼서 10억에서 뭐 5억에 더 빚을 주고 15억짜리 집으로 옮겼다. 근데 그게 뭐 30억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쨌든 그 빚의 규모와 상응해서 사실은 기존에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빚을 지고 어떤 이득이 생겨서 그걸 갖고 다른 데로 갈아타고 그 부담감이 사실은 예전과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그런 게 없이 그냥 거의 레버리지로만 들어오신 분들, 과열된 가격에, 그러면 이제 워낙 절대적인 빚 자체가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네. 지금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이 부동산 PF 사업장이 자꾸 연기가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과연 그 얼마나 공급이 될 것이냐, 그럼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서 또다시 집값이 튀지는 않을까? 요즘 집을 사는 분들의 어떤 논리거든요. 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공급의 측면은 신규 공급만에 치중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급이라는 거는 결국엔 수요의 상대적인 개념이고 사람들이 사람 수는 적어도 한 사람당 100채씩 원하는 시장이면 아무리 많이 공급을 해도 공급은 부족한 시장이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시장이면 공급을 아무리 조금 해도 공급이 넘쳐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공급을 PF 시장의 문제 때문에
추가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는 신규 공급에 국한된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 신규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는 공급을 해야 상황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건을 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사업을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을 보고 있는 거고, 분양 시점을 늦추는 것도 이 시장에서 과연 이 물건들이 다 팔릴까라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 분양을 하반기로 미루고, 네. 또 이미 모든 사업이 다 진척이 돼가지고 3만 뜨면 되는데 착공을 안 하고, 착공을 하면 실질적인 비용은 들어가는데 과연 이들이 나머지 어떤 부담을 계속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도 사업장들의 이제 착공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사업을 뒤로 미루는 것도 이런 거거든요. 그 상황이 해결이 된다면 당장 나한테 내가 공사한 공사비 다 줄 수 있다, 이러면 착공이 들어가죠. 근데 그렇지 그렇죠. 않은 거거든요. 이런 이제 신규 공급 측면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근데 공급은 신규 공급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축에 대한 공급도 있는 거거든요. 네.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는 집들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뻔히 있고, 그들은 결국은 시장에서 이 물건을 처분을 해야지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있고, 그 물량들은 그럼 결국은 공급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들이 물건을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 그러면 공급이 신규 공급, PF를 통한 신규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계속 공급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내가 자기 자본만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수요로 참여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고금리를 활용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거든요, 과거보다. 그러면 공급은 이루어지지만 수요 자체가 살아나기 어려우니까 네. 당연히 수급 상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제 PF 문제가 있으면 몇 년 후에는 이제 공급이 안 된다, 이렇게만 주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PF 시장의 대부분이 아파트 공급, 사람들이 원하는 뭐 이런 공급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로 이제 다른 상품들의 포션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뭐 공급 부족으로 이어진다, 이러기는 어렵고, 오히려 공공 측면에서 하는 공급은 이제 적자를 보더라도 계속 가는 사업들이니까 이런 물량들은 또 시장에 들어오게 되고 큰 이슈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그 모든 바탕에는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버티면은 올라가더라, 이게 이제 좀 인식에 깔려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예전에는 성장 시대 뭐 이때였고, 지금은 뭐 2% 혹은 뭐 1% 이렇게 막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선진국 같은 어떤 시기가 된 이 상황에서는 부동산 이 성장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도 계속 그렇게 올라가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했던 얘기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이루었던 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팽창을 하고 그만큼 경제 규모도 확장되는 시기였잖아요. 네. 그럼 청소년기에는 많이 먹으면 이제 키로 가고 크기도 하고 뭐 이런데,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성장을 멈추잖아요. 선진국이 됐다라는 거는 사실은 현 상태만 건강하게 유지를 해도 좋은 상태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초기 단계로 진입을 한 상태고, 이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려면 결국에는 뭐 인구도 늘어나고 경제가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인구 구조 자체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경험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어려웠던 시기를 겪었어도 결국에는 다시 가격이 오르는 상황, 부동산 시장의 화랑을 맛봤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는 기대치가 있는 거고, 또 자산의 대부분이 어떤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집은 있어야 돼, 또는 부동산이 꼭 있어야 내가 안정될 수 있어, 이런 어떤 전통적인 믿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낮아지지는 않고 있는데, 과거와 똑같은 상황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과거와는 다르다, 요거를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뭔가 확 또 안 좋은 어떤 경험을 제대로, 일본이 그랬다면서요. 집은 계속 오르는 자산이다 그러다가 그 버블 이후로 집은 사는 곳이다,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인식이 꺼지면 결국에는 특히나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집이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효용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살 수 있는 수요 자체가 어떤 투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가계가 결국은 최종 수요자인 상품이다 보니까 그 기대치가 그렇게 높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꺼지면 현재 상황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장 자체에 대해서 이제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사실은 경착륙을 우려했었던 시기에도 경착륙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경착륙이 아니라 사실은 정상화로 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과도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그 정부 당국도 그렇고 그 집주인들도 그렇고 그 역전세 그 전세금 그 2년 후에는 다시 돌아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또 정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세금을 많이 걷어야 생활이 가능한 건데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거래가 많이 안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고려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건 부동산도 우리가 뭐 투자가 나쁜 건 아니니까 네. 투자자의 측면에서 그러면 부동산 투자는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당연히 이제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 투자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산 가격보다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아무래도 뭐 다른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이제 덜해져서 어느 정도 수익률도 나오면서 환가성도 있는 이런 물건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아파트 내가 아는 분야 이런 거에 대한 관심만 갖다 보니까 좀 과열된 게 아닐까. 하긴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의 아파트 사랑은 정말 유난스럽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뭐 표현하는 분들도 있던데. 아파트도 그렇고 뭐 최근에 많이 이제 분양했던 게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개량화가 가능한 그냥 이제 너무나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너무나 많은 상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접근도 쉽게 접근을 하고 근데 그 접근을 할 때 되게 이제 그 감당하는 부채에 대한 규모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많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 그 또 우리 마침 우리 감정평가사 일을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요새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상가가 도대체 나가질 않는다. 그래서 상업용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들도 지금 상황이 좀 안 좋다,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곳곳에서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그 상가가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래되는 것들도 뭐 오피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기관들이 많이 투자하고 이런 것들도 장기 테넌트가 있는 그런 계속해서 임대 수익을 줄 수 있는 물건들은 거래가 좀 가능하고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많이 조정돼야 이제 거래가 되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만큼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게 어떤 공간으로서의 의미고 그 공간을 사용하는 대가를 줄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수익률 자체가 어떤 가격만 오른 자본이득만을 추구하는 시장이 한동안 벌어졌으니까 이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수익률이 어느 정도 은행 이자보다 또는 앞으로의 어떤 기대까지 포함했을 때의 은행 이자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익이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형성이 되면 또 그걸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왔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범위 내로 가격이 내려와야 거래로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그 고점, 끝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가 안 나가는 거는 현상이거든요. 오프라인에 대한 이제 니즈가 좀 줄어들고 아니, 요새 뭐 온라인 쇼핑몰로 그냥 하면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집 앞 문 앞에다 갖다 놓는데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상품들을 소비하는 것들은 거의 온라인에서 많이들 하시고 결국은 내가 이제 어떤 공간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 곳들, 뭐 카페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니즈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결국 뭐 어느 부동산이 있는 지역에 거기에 뭐 맛집이 하나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이 돼야지 또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여야 장사가 되고 장사가 돼야 임대료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건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너무나 많은 업용들이 있고 그걸 다 채우기에는 모든 상권이 다 살아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실이 많이 이루어지고 공실이 있으면 그만큼 수익이 떨어지고 건물은 실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은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가격이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행 이자보다는 좀 높은 수익이 나와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걸 그렇게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집을 해서 임대를 놨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 그것에 의해서 적정 집값이 얼마여야 된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집값이 어느 정도 비싸다 이렇게 산출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수익적인 측면에서 수익 가격을 생각을 하시는 건데 상업용 같은 경우는 그 수익 가격의 기초에서 형성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500짜리를 받는다. 500의 월세를 꾸준히 받을 수 있으면 뭐 환원율을 뭐 3%, 4% 이 정도 생각해가지고 역산해가지고 뭐 얼마에 매입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 매입을 하시는데 은행 이자보다 더 높게 뭐 꾸준히 임대 수익을 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계산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개념이 모호해졌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강북 같은 경우는 한 8%, 6에서 8%, 강남 같은 경우는 4%이 정도의 수익률을 생각해서 임대료가 이만큼 나오면 그거에 이제 상응해서 이제 매매를 하고 이런 형태였는데. 이걸 사기만 하면 다음에 내가 또 비싸게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대하는 시장이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또 벌어졌던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미 낮아져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 뭐 RTI나 이런 거를 안 따졌거든요. 대출을 해줄 때, 그러니까 이 임대 물건을 가지고 이자를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를 크게 보지 않았던 시장인데 이 대출에 대한 건전성 때문에 이걸 다 따져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출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줄어들고 이제 이런 현상, 가격을 좀 조정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하신 아까 지금은 이제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사람의 여러 가지 그 심리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이거 시세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정상적인 어떤 그 우리 표준 기준으로 봤을 때 집값은 지금보다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득 대비해서 집값의 수준, 평균적인 집값의 비율을 보면 과거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시점이 11배 정도 됐었거든요. 11배. 예, 서울 기준에서. 근데 지금은 가장 고점일 때가 30배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가격이 좀 급락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조정됐다라고 한 게 지금 26배거든요. 26배. 예. 그러면 이게 11배가 정상, 그리고 OECD 평균이 11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1배까지 우리나라가 가격이 내려가야 정상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11배였던 게 불과 10년 사이에 30배가 됐는데 그게 이제 26배 정도로 조정이 됐던 거거든요. 그럼 과연 이게 지금 아직도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또는 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보면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마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뭐 투자처로서 생각하시는 분들 부동산에 대해서 네, 오늘 아마 해주신 말씀으로 여러 가지 좀 참고하시면서 생각이 좀 더 많아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박은정 감정평가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